독일이 캐나다에서 이긴 바로 그 순간 폴란드에서는 완전히 밀려나고 있었다. 지난 이야기 기억하시나요? 60조 원짜리 캐나다 잠수함 사업, 거기서 이긴 나라는 독일이었습니다. 나토 동맹이라는 명분 하나로 이미 검증된 한국 잠수함을 제치고 우선 협상 대상자 자리를 가져갔죠. 그 소식에 많은 분들이 아쉬워하셨을 겁니다. 그런데 오늘 이야기의 무대는 폴란드입니다. 그리고 여기서는 정반대의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독일이, 그것도 독일의 자존심이라 불리는 전차가 폴란드 군대에서 통째로 퇴출당할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여러분, 이상하지 않으신가요? 이긴 나라는 독일인데 폴란드에서는 정반대의 일이 벌어지고 있다니 말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다 보고 나시면 왜 같은 독일이 나라마다 이렇게 다른 대접을 받는지 명확히 이해되실 겁니다. 그것도 남이 아니라 폴란드 육군 예비역 중장 출신이 직접 이렇게 말했습니다. K를 남기고 레오파르트와 T-72는 퇴역시켜야 합니다. 여러분, 이 말이 얼마나 무서운 말인지 아세요? 레오파르트 2는 독일이 수십 년간 유럽 전차 시장을 지배해온 명품 전차입니다. 그런데 그 전차를 없애고 대신 한국산 전차 하나로 통일하라는 겁니다. 그것도 독일과 국경을 맞댄 폴란드의 전직 최고위 지휘관 입에서 나온 말입니다. 같은 나토 회원국 안에서 같은 시기에 독일은 캐나다에서는 이기고 폴란드에서는 밀려나는 완전히 다른 얼굴을 보이고 있는 겁니다. 한쪽에서는 세계 최고 명분을 가진 나라로 다른 한쪽에서는 퇴역 대상 1순위로 지목되는 나라로요. 오늘은 이 이야기 끝까지 파헤쳐 보겠습니다. 왜 폴란드가 독일을 버렸는지, 그리고 이게 정말 캐나다와는 정반대의 결과인지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이야기를 보시고 나면 앞으로 유럽 방산 뉴스를 보실 때 시야가 완전히 달라지실 겁니다. 단순히 한국 무기 잘 팔린다는 소식이 아니라 그 뒤에서 독일과 미국이라는 전통의 강자들이 조용히 밀려나고 있다는 진짜 그림이 보이실 거예요.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폴란드 육군의 전차 창고를 열어보면 무려 4종류의 전차가 뒤섞여 있습니다. 냉전시대 유산인 T-72, 독일의 명품 레오파르트 2, 미국의 최신의 M1, 에이브럼스, 그리고 한국에서 건너온 K 블랙팬서. 겉으로 보면 다양한 전차를 골고루 갖춘 강군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현실은 정반대입니다. 탄약도 다르고 부품도 다르고 정비 매뉴얼도 다 다릅니다. 전차 한 종류를 추가할 때마다 병참 부담은 산술급수가 아니라 기하급수로 늘어납니다. 정비창 하나, 부품 재고 하나, 정비사 교육 하나까지 전부 따로 굴려야 하니까요. 실제로 야전에서는 정비병 한 명이 4가지 전차의 정비, 매뉴얼을 다 숙지해야 하는 웃지 못할 상황까지 벌어지고 있다는 이야기도 들립니다. 이 문제를 정면으로 지적한 사람이 바로 폴란드 예비역 중장 야로스와프 그로마진스키입니다. 그는 국방 전문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이렇게 잘라 말했습니다. 재정적, 물류적 이유로 전차 기종을 줄여야 합니다. 그리고 그가 남기라고 지목한 단 하나의 전차가 K였습니다. 여러분, 이분이 그냥 아무나가 아닙니다. 폴란드군 최고위 지휘 라인까지 올라갔던 인물이 은퇴 후에 공개적으로 매체 인터뷰를 통해 자국군의 전력 구조를 이렇게 직설적으로 비판한 겁니다. 그것도 독일이라는 폴란드에게는 역사적으로도 복잡한 감정이 얽힌 이웃나라의 대표 무기 체계를 콕 집어서요. 군인 출신이 이 정도로 명확하게 선을 긋는다는 건 그만큼 현장에서 느끼는 문제가 심각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사실 전차 하나만 놓고 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폴란드는 K 전차뿐 아니라 한국의 K9 자주포와 천무 다연 장로켓, 심지어 FA-50 경공격기까지 한꺼번에 도입하는 초대형 패키지 계약을 진행해 왔습니다. K9 자주포는 이미 세계 자주포 수출 시장에서 압도적인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는 무기고, 천무는 우크라이나 전장에서 러시아군이 가장 두려워한다는 미국제 하이마스와 같은 계열의 다연 장로켓입니다. 폴란드는 이 무기들을 하나씩 따로따로 산 게 아니라 육군 전력 체계 전체를 한국산으로 갈아 끼우는 방식으로 접근했습니다. 유럽 한복판에서 육군 전력 대부분을 통째로 한국산으로 채우겠다는 유럽 역사에서도 유례를 찾기 힘든 규모의 재무장 계획입니다. 여러분, 왜 하필 K였을까요? 왜 독일의 레오파르트도 미국의 에이브럼스도 아니고 한국 전차였을까요? 답은 두 글자로 요약됩니다.
속도. 2022년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했습니다. 폴란드는 우크라이나와 국경을 맞댄 나라입니다. 폴란드 국방부는 이 전쟁이 언제든 자국 안보 문제로 번질 수 있다는 위기감 속에서 단기간 안에 대규모 전력을 채워야 하는 상황에 몰렸습니다. 그런데 정작 오랫동안 나토의 핵심 전력이었던 독일 레오파르트와 미국 에이브럼스는 주문부터 실제 납품까지 최소 3년에서 5년이 걸리는 게 현실이었습니다. 전쟁이 코앞인데 전차는 몇 년 뒤에나 온다는 겁니다. 반면 한국의 K는 달랐습니다. 이미 양산 체제를 완전히 갖추고 있었거든요. 폴란드는 2022년 8월 1차 이행 계약으로 K180대를 발주했습니다. 그리고 그 물량은 2025년 11월 전량 인도를 마쳤습니다. 계약부터 완전한 인도까지 채 3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독일과 미국이 아직도 주문서를 검토하고 있을 시간에 한국은 이미 전차를 다 넘겨준 겁니다. 이 납기 신뢰성 하나로 폴란드는 한국을 완전히 다른 눈으로 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폴란드는 여기서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2차 도입분부터는 아예 폴란드 현지에서 직접 조립하는 방식으로 넘어갔습니다. 폴란드형 K 이름하여 KPL입니다. 2차 물량 전체 중 상당수를 폴란드 공장에서 직접 조립하고 정비하는 체제로 전환한 거예요. 단순히 완성품을 사오는 게 아니라 자기 나라 안의 전차 생산 능력 자체를 이식받는 겁니다. 이건 무기를 파는 나라와 사는 나라의 관계를 넘어서 산업 자체를 함께 키우는 파트너 관계로 발전했다는 뜻입니다. 폴란드 노동자들이 한국 기술자들에게 전차 조립 노하우를 직접 배우고 폴란드 공장이 앞으로 유럽 전역에 K를 공급하는 생산 기지로까지 성장할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진짜 소름 돋는 반전은 지금부터입니다. K 2차 도입분을 놓고 폴란드는 정말 예상 밖의 결정을 내렸습니다. 전차의 심장이라 불리는 엔진, 이 핵심 부품에서까지 독일산 대신 한국산을 그대로 쓰기로 한 겁니다. HD 현대건설기계가 공급하는 1500마력급 DV27K 엔진 116대가 추가로 확정됐습니다. 이건 2022년 첫 계약에 이은 두 번째 대규모 계약입니다. 여러분, 이게 왜 놀라운 사건이냐면요. 독일 엔진 업계 쪽에서는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한국산 엔진을 쓰지 않으면 K의 가동률이 독일 레오파르트처럼 40%까지 떨어질 거라고 경고했습니다. 그러면서 레오파르트의 가동률이 높은 건 폴란드 현지 업체가 조립한 독일산 엔진 덕분이라고 주장했어요. 사실상 자기네 엔진 산업을 지키기 위한 로비였습니다. 생각해보면 당연한 반응입니다. 전차용 파워팩 시장은 수십 년 동안 독일 몇몇 업체가 사실상 독점하다시피 해온 영역이었으니까요. 그 아성에 처음으로 아시아산 엔진이 정면으로 도전한 셈입니다. 그런데 정작 K를 실제로 운용하는 폴란드 육군은 이 경고에 전혀 동조하지 않았습니다. 실전 같은 검증 과정을 이미 다 거쳤고 그 결과 한국산 엔진을 신뢰할 수 있다고 판단한 겁니다. 독일이라는 거대한 벽 안에서 수십 년간 아무도 흔들지 못했던 전차 엔진 시장에 처음으로 균열이 생기기 시작한 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결정은 앞으로 K를 도입할 다른 나라들에게도 그대로 참고 사례가 될 가능성이 큽니다. 이미 페루와 루마니아가 K 도입을 검토하면서 폴란드의 이 엔진 선택을 눈여겨보고 있다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보면 이건 단순히 엔진 하나를 어디서 사느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전차 엔진처럼 극한의 신뢰성이 요구되는 핵심 부품 시장은 그동안 아무도 감히 독일의 자리를 넘보지 못했던 영역이었습니다. 자동차 엔진과는 차원이 다른 이야기예요. 전장에서 엔진이 멈추면 그 자리에서 승무원의 목숨이 위험해집니다. 그런 부품을 세계 최고라 불리던 독일 기술 대신 한국 기술로 바꾸겠다고 폴란드 군이 스스로 결정한 겁니다. 이 정도면 이제 이런 말이 나올 만합니다. K가 사실상 유럽의 표준 전차가 되어가고 있다고요. 실제로 국방 전문 매체들 사이에서는 정확히 이런 제목의 기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독일 전차에서 K2로 돌아선 유럽. 그리고 폴란드는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단순한 구매국이 아니라 한국 전차의 세일즈맨 역할까지 자처하고 나섰습니다. 폴란드는 아르메니아 국방장관을 초청한 자리에서
K의 기동성과 장애물 극복 능력을 직접 시연했습니다. 심지어 차량을 파괴하는 화력 시범까지 곁들였다고 합니다. 남의 나라 무기를, 그 무기를 산 나라가 또 다른 나라에게 직접 홍보해주고 있는 겁니다. 무기 수출 역사에서 이런 그림은 흔하지 않습니다. 보통은 만든 나라가 직접 세일즈에 나서기 마련인데 지금은 이미 산 나라가 대신 나서서 다음 고객을 끌어오고 있는 셈이니까요. 이 폴란드 모델을 지금 가장 유심히 지켜보는 나라가 루마니아입니다. 흑해와 도나우강을 끼고 우크라이나와 국경을 맞댄 나토 남동부 방어의 핵심 축입니다. 루마니아는 국방비를 국내 총생산의 2.5% 수준까지 늘리면서 냉전기, 소련제 무기체계를 서방형으로 통째로 바꾸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전차뿐 아니라 자주포, 장갑차, 방공체계, 무인체계까지요. 그리고 이 모든 현대화 수요의 참고 모델로 다름 아닌 폴란드의 K2 도입 방식을 보고 있습니다. 여기에 체코, 슬로바키아, 노르웨이 같은 인접국들에서도 K와 K9에 대한 관심이 이어지고 있다는 소식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폴란드라는 첫 번째 도미노가 넘어지면서 동유럽 전체로 균열이 번지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만약 이 도미노가 계속 넘어간다면 앞으로 10년 안에 유럽 동부 전선 대부분이 한국산 무기체계로 채워지는 그림도 결코 허황된 상상이 아닙니다. 여러분 정리해 보겠습니다. 폴란드 하나와의 계약 규모만 벌써 15조 원을 넘겼습니다. 2025년 8월 현대로템이 K 2차 계약으로 9조 원, 같은 해 말 한화 에어로스페이스가 천무 다연 장로켓 추가 계약으로 5조 6천억 원을 따냈습니다. 여기에 K9 자주포와 FA-50 경공격기 계약까지 다 더하면 폴란드라는 나라 하나가 한국 방산 업체들에게 안겨준 일감은 웬만한 중견 국가의 국방 예산 전체와 맞먹는 규모입니다. 그리고 이 흐름은 폴란드 국경을 넘어 유럽 전체로 번지고 있습니다. 2022년 72억 달러였던 한국의 전체 방산 수출액은 2025년에는 154억 달러까지 뛰어올랐습니다. 불과 3년 만에 2배 넘게 늘어난 겁니다. 전통적으로 미국, 러시아, 프랑스, 독일 네 나라가 사실상 나눠 갔던 세계 방산 수출 시장에 한국이 5번째 자리를 넘어 몇몇 나라를 이미 추월했다는 평가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에 숫자 하나를 더 보태겠습니다. 레오파르트 전차로 기갑 여단 하나, 그러니까 60여 대만 채우려 해도 3조 원이 넘게 든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 돈과 그 시간을 다 쓰고도 정작 전쟁이 코앞인 나라에 제때 전차를 채워주지 못한 게 독일이었습니다. 반면 한국은 그 절박한 빈틈을 정확히 파고들었습니다. 비싸고 늦는 무기와 상대적으로 합리적인 가격에 제 시간에 오는 무기. 전쟁 앞에서 폴란드가 어느 쪽을 택했을지는 이미 결과가 다 말해주고 있습니다. 세계 방산 수출 순위를 놓고 봐도 흐름이 뚜렷합니다. 오랫동안 이 시장은 미국, 러시아, 프랑스, 독일이 사실상 나눠 가진 영역이었습니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자기 코가석 자인 상황이 됐고 그 빈자리를 두고 여러 나라가 경쟁하는 와중에 한국이 가장 빠르게 몸집을 키우고 있습니다.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세계 무기 수출 순위 10위권 밖에 머물던 나라가 지금은 상위권 국가들을 하나씩 추월하는 상황까지 왔습니다. 저는 이 장면이 단순한 무기 거래 이상의 의미를 갖는다고 생각합니다. 나토의 핵심 회원국이자 유럽연합의 중요한 군사, 정치적 거점인 폴란드가 한국산 전차를 선택했다는 것 자체가 유럽 전차 시장의 판도가 완전히 바뀌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그동안 유럽 전차 시장은 독일의 레오파르트와 미국의 에이브럼스가 양분해 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K가 그 틈을 비집고 들어와서 체코, 노르웨이, 루마니아, 슬로바키아 같은 인접국들로까지 번질 조짐을 보이고 있는 겁니다. 불과 몇십 년 전만 해도 한국은 전차 한 대를 온전히 자기 힘으로 설계하지도 못하던 나라였습니다. 국산 전차 개발 초기에는 해외 기술에 의존하는 부분이 많았고 세계 방산 시장에서는 명함도 못 내밀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유럽에서 가장 위협적인 안보 위기를 겪고 있는 나라가 자기네 이웃 나라의 명품 전차 대신 한국산을 택하고 심지어 그 전차를 없애라고까지 말하는 시대가 온 겁니다. 이걸 그냥 우연한 계약 하나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수십 년에 걸친 기술 축적과
실전 상황에서 증명된 납기 신뢰성이 쌓이고 쌓여서 만들어낸 결과니까요. 여러분, 여기서 캐나다 이야기를 다시 한번 떠올려 보셨으면 합니다. 캐나다에서는 독일이 나토 동맹의 논리를 앞세워 한국을 눌렀습니다. 캐나다 정부는 두 잠수함의 성능이 대등하다고 인정하면서도 결국 동맹 안에서의 상호운 용성을 택했습니다. 그런데 정작 나토의 진짜 최전선, 러시아와 가장 가까운 폴란드에서는 같은 나토 동맹의 논리가 전혀 먹히지 않았습니다. 폴란드는 동맹의 명분보다 지금 당장 나를 지켜줄 수 있는 실력과 속도를 택했습니다. 이 차이가 왜 생겼을까요? 저는 이렇게 봅니다. 캐나다는 지금 당장 전쟁의 위협을 느끼는 나라가 아닙니다. 그러니 동맹의 체면과 정치적 명분에 여유를 부릴 수 있었던 겁니다. 반면 폴란드는 다릅니다. 국경 너머에서 실제로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 나라입니다. 명분을 따질 여유가 없습니다. 당장 오늘 밤 실전에 투입할 수 있는 무기가 필요한 나라예요. 그래서 똑같은 나토 회원국인데도 캐나다는 동맹의 논리를 택했고 폴란드는 실전의 논리를 택한 겁니다. 같은 나토 안에서도 나라마다 무엇을 우선하는지가 이렇게 극명하게 갈리는 겁니다. 그리고 저는 절박함이 클수록 결국 명분보다 실력이 이긴다는 이 원칙이 앞으로 다른 나라들에서도 계속 확인될 거라고 봅니다. 역사를 돌아보면 강대국의 무기 산업이 영원히 그 자리를 지킨 적은 없었습니다. 한때 세계 최고였던 군수 산업도 속도와 실전 대응력에서 밀리는 순간 자리를 내줬습니다. 2차 세계대전 초반 프랑스는 유럽 최강의 전차 전력을 보유하고 있다고 자부했습니다. 그런데 정작 전쟁이 터졌을 때 그 화려한 전력은 독일의 빠른 기동전 앞에 속절없이 무너졌습니다. 무기의 성능이 아니라 그 무기를 얼마나 빠르게 제대로 쓸 수 있느냐가 승패를 갈랐던 겁니다. 냉전이 끝난 뒤에도 비슷한 장면은 반복됐습니다. 한때 최고로 꼽히던 무기 체계들이 새로운 위협 앞에서 더 빠르고 더 실전적인 경쟁자에게 자리를 내주는 일이 여러 차례 있었습니다. 지금은 그 자리를 놓고 또 한 번의 교체가 벌어지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다만 이번엔 그 도전자가 몇십 년 전까지만 해도 자기 무기 하나 제대로 못 만들던 나라, 한국이라는 점이 다를 뿐입니다. 그리고 그 도전을 받아들인 첫 번째 나라가 하필이면 독일과 국경을 맞댄 폴란드였다는 것도 역사의 아이러니라면 아이러니입니다. 물론 이 흐름이 계속될지는 아직 아무도 장담할 수 없습니다. 독일 엔진업계의 반발은 여전히 진행 중이고 유럽 방산 업체들도 가만히 있지만은 않을 겁니다. 프랑스와 독일은 이미 차세대 전차를 공동 개발하겠다는 계획을 추진하고 있고 이 계획이 본 궤도에 오르면 유럽 시장에서 다시 반격에 나설 가능성도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만큼은 독일이 자기 앞마당이라 여겼던 유럽 전차 시장 한복판에서 한국이 표준을 새로 쓰고 있다는 것만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캐나다에서는 독일이 웃었습니다. 그런데 폴란드에서는 한국이 웃고 있습니다. 같은 나토 같은 시기 그런데 정반대의 결과입니다. 이게 우연일까요? 아니면 뭔가 더 근본적인 차이가 있는 걸까요? 저는 후자라고 생각합니다. 명분으로 이길 수 있는 싸움이 있고 오직 실력과 속도로만 이길 수 있는 싸움이 있습니다. 폴란드는 후자의 싸움터였고 한국은 그 싸움터에서 정확히 필요한 답을 들고 나타났습니다. 캐나다에서 한번 접었던 한국이 정확히 그 다음 무대인 폴란드에서는 압도적으로 웃고 있다는 사실, 이것만으로도 이 채널이 왜 K방산을 계속 지켜봐야 하는지 충분한 이유가 되지 않을까요? 이 흐름이 앞으로 루마니아로, 체코로, 슬로바키아로 계속 번져나갈지 아니면 독일과 프랑스의 반격에 다시 밀려날지 그 답은 이제 여러분이 지켜보실 차례입니다. 확실한 건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아무도 상상하지 못했던 그림이 지금 유럽 한복판에서 실제로 펼쳐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다음 이야기 체코 원전 편에서는 이번엔 방산이 아니라 원자력이라는 완전히 다른 무대에서 유럽의 전통 강호를 상대로 한국이 또 한 번 벌인 승부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